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뒤에 보시는 차량은 제가 2달 동안 한 1,500km 넘게 운행을 했던 차량입니다. 차량을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저는 소카 플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차량을 단기 렌트했고요. 사실 저는 이런 차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새로 나오는 차들을 경험은 해보고 싶은데 그걸 뭐 사실 차라는 게 이렇게 뭐 몇 달 타고 바로 바꿀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운행 중인 제 BMW 2011년식이랑 15년식 두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뭐 이것들도 너무 소중하고 중고로 내놓자니 너무 헐값이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냥 운행을 하고 있는 차들이 이미 두 대가 있는데 새로운 차를 또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데 또 경험은 해보고 싶고 한번 사는 인생 길지 않은데, 그래서 신차를 구입해서 한 2달 정도 타다가 재판매를 할까까지 고민을 진지하게 했었는데 소카 플랜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고는 아니에요. 신차를 내가 인수해서 한 2달 타다가 재판매하려고 하면 취등록세만 일단 한 7%인가 내잖아요. 그러면 대충 한 3,500에서 4,000 정도 하니까 한 4,000이라고 치면 7428, 취등록세만 280만 원, 거기다가 이래저래 시간 쓰고 다시 재판매할 때 감가 맞고 중고차 딜러 만나서 또 뭐 흥정해야 되고 재판매할 때 좀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을 못 옮기고 있었는데, 제가 뭐 완전 전업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소카 플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소카에서도 이제 신차를 출고할 거 아니에요. 계속 신차들을. 그 신차 출고를 받으면서 한 달 단위로 단기 렌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약정 기간을 뭐 12개월 길게 걸면 월당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요. 약정 기간을 한 달로 짧게 잡으면 월당 가격은 좀 비쌉니다. 저는 이 차를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내고 렌트를 했고요. 보험료는 포함이고 기름값은 당연히 미포함이고요. 한 달에 120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글쎄 완전히 비닐도 안 뜯은 신차를 출고 받으면서 이렇게 단기 렌트 조건으로 한 달에 120의 그랜저를 탈 수 있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저는 2달 대충 한 240만 원 정도 쓰고 며칠 있으면 반납 예정이고요. 이게 한 달에 120이면 비싼 것 같지만 하루에 4만 원 꼴이거든요. 사실 거의 중대형 차량을 하루에 4만 원, 그것도 단기 렌트라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게 막 비싸다고 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고요. 이제 장기 리스랑 비교하면 당연히 비싼데, 우리가 월세 계약도 뭐 2년 계약이랑 단기 월세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산이 들어가면 뭐 시장에서의 120 정도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소카 플랜에 대해서 뭐 보험 약관이 좀 부당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겪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을 처음에 이제 가져와서 집에다가 등록을 할 때 그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등록증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소카 회사에다 전화 걸었더니 바로 다음날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인수받는 거는 제가 일하는 직장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가져왔고요. 반납도 병원으로 가질러 옵니다. 탁송비를 편도 2만 원씩 내기는 하지만 시간을 생각하면 저는 개이득이고 굉장히 편하게 차를 받았고 반납도 굉장히 편합니다. 완전 신차를 받았고요. 렌트를 할 때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앱으로 한 5분만 이렇게 하면 뚝딱 바로 나왔고, 뭐 특별한 보증금이 있지도 않았고, 뭐 신용조회 이런 게 있었나?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소카 회사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월당 선결제는 하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신기하네. 거의 뭐 상대방의 신용을 아예 모르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 120만 원에 빌려주는 게 시장의 가격에서 그렇게 부당한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소카 회사랑 저랑은 뭐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좋다 나쁘다 평가를 제가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뭐 경험을 한 적이 없고, 차량이 만약에 사고를 났다면 보험 처리를 하면서 경험을 했겠지만, 다른 채널의 유튜브에서 뭐 문제 제기를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뭐 특정 채널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공신력 있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 채널도 그 채널의 입장인 거고, 저도 이제 판단 유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할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소카 플랜을 이용해서 다시 차를 또 출고 받을 생각이 있냐? 저의 경우에 한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차가 2대가 이미 있다 보니까 2대도 처치곤란인데, 그러니까 못 팔고 있거든요. 차가 너무 멀쩡해서 그냥 보유하고 있고, 차가 감가를 많이 맞아서 중고 시세는 헐값이고 차의 가치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차가 너무 멀쩡한데 팔아봐야 1,000만 원도 안 주니까 뭐 그럴 바엔 내가 갖고 있겠다 약간 약 올라서 차량을 2대나 갖고 있는데 BMW 중고 F바디 5 시리즈를 그런 마당에 한 대가 더 생기니까 3대가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차량이 2대밖에 등록이 안 돼서 한 대를 부모님 집에다 갖다 놨고 마치 내 자식을 입양 보낸 느낌이었고 2달 동안 이게 차가 3대가 되면 시동을 걸기가 바빠요. 자꾸 내려가서 주기적으로 좀 한번 운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배터리 나갈까봐. 그 자체가 좀 스트레스고 이 쏘카 플랜을 통해서 이 차를 빌렸던 이 제도 자체는 좋았는데 저의 경우에는 별로 이득이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차를 타는 시간이 하루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뭐 거의 매일 출근하지만 사실 매일 차를 갖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뭐 거의 한 반수 이상은 지하철을 타는데 쏘카 플랜 이 차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차를 더 억지로 좀 타고 다니게 됐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이었고 막상 차를 탄다고 하면 이 차를 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봐야 하루에 1시간 이내 일주일에 한 출근할 때 한 3번 탄다고 치면 일주일에 한 3시간 주말에 나갈 때 일부러 타면 뭐 1시간 더 타니까 일주일에 그래봐야 4-5시간 타는데 그랜저를 타고 싶어서 굳이 한 달 단위로 2달을 빌리는 건 좀 오바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으로는 사실 빌린 거긴 하지만 데일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려고 그냥 차를 단지 경험해 보고 싶었으면 그냥 쏘카에서 1시간 단위 렌트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빌려도 충분할 걸 굳이 한 달 단위로 2달 빌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차량이 단기간으로 필요해서 그 차를 메인카로 빌린다고 한다면 쏘카 플랜이라는 제도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 새 차를 받으니까 이게 또 다른 느낌이긴 했어요. 완전 신차를 내 차로 뽑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랜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배기량 2500cc인데 힘이 없지 않냐. 이제 억지로 곰곰이 생각을 하면 좀 이렇게 일부러 테스트를 하면 힘이 없다고 느낄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잘 생각해봤는데 힘이 없진 않습니다. 이걸 없다고 느끼는 건 쉽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어차피 처치곤란한 돈이다 그러면 뭐 3.0 뽑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하겠지만 사실 2.5가 안 나가진 않아요. 좀 풀악셀을 때리고 이러면 RPM이 막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게 좀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속도 계기판을 보면 생각보다 속도는 이미 많이 나 있습니다. 차가 워낙 조용해서 속도감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2.5 배기량이 나쁘지 않냐 고민이 된다면 나쁘진 않습니다. 특별히 아예 차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땐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조용하냐? 조용합니다. 기본적인 소리들이 조용하고 모든 소리들은 흡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타면 굉장히 조용하게 느껴지고요. 제가 타던 F바디 520 DJ를 타면은 일단 엔진 소리가 좀 들어오고 저는 이제 그 정도도 조용하다고 느끼는 사람이고 사실 소음도 되게 주관적이에요. 실제로 민감한 사람은 되게 조용한 차 타도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저 예전에 무쏘 같은 거 타던 시절에도 그 차가 조용하고 진동이 없다고 느끼던 시절도 있어요. 옛날에 무쏘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을. 이 차는 어쨌든 조용한데 제 F바디 520D를 오래간만에 타면 확실히 그래도 좀 소음이 들어오고 확실히 진동도 있고 또 고속도로 주행을 나가보면 확실히 주행할 때 많은 그 풍절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소리들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이 차는 그런 게 훨씬 적어요. 그래서 뭐 소음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방음을 잘 하는 차가 흔하진 않을 것 같고 뭐 거의 점수를 깎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승차감이 어떻냐? 뭐 제가 느낄 때는 상당히 딱딱하다고 느끼고요. 딱딱한 편이고 과속 방지 턱을 좀 세게 넘어봤거든요. 이게 뭐 솔직하게 제 차가 아니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서 조금 세게도 넘어봤는데 한 번도 불편한 느낌이 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게 넘을 때 한계치를 넘으면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딱딱하긴 한데 그 모든 충격은 기분 나쁘지 않게 흡수를 해요. 기분 나쁜 느낌이 든 적은 없어요. 굉장히 딱딱하면서 딱 잡아주고 그런 충격조차도 뭔가 흡음을 하는 느낌이 있게 지나갑니다. 나쁘진 않아요. 이 차는 이제 사실상 깡통인데 깡통에 아마 스센이 포함된 것 같아요. 스센이 아마 그 후측방 센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깡통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깡통 그랜저 괜찮냐?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옵션을 많이 좋아하고 깡통차를 대단히 싫어한다는 게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 옵션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제가 타던 차들이 이미 다 요즘 차들에 비하면 옵션이 거의 무옵션에 가까운 차다 보니까 그냥 이런 정도의 차도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옵션이 많거든요. 마치 핸드폰을 사면 앱이 막 엄청 많은데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앱들 많잖아요. 이 차도 들어가면 그
메인 쪽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세팅들이 있고 뭐 몇 번 봤는데 관심을 안 갖게 되더라고요. 뭐 다 귀찮아요. 막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옵션에 별로 민감하진 않은데 제 입장에서는 이 깡통 정도도 충분히 많은 쓰지 않을 정도의 옵션이 있다고 느껴졌고요. 하나하나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오디오는 상중하로 치면 상이고 기본 오디오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 오디오가 이 정도라면 저는 오디오 옵션을 항상 권하는 편인데, 왜냐면 오디오는 사제로 하려면 진짜 되게 골치 아프고 좋은 오디오 차 들으면 또 좋거든요. 전 좋아하기 때문에. 순정 오디오가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오디오는 순정 오디오가 좋은 차를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원래 오디오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오디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냐? 괜찮아요. 내가 아주 민감한데 괜찮아 이거는. 그래서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거는 현대차 기본 오디오는 이제 상당히 괜찮다. 괜찮고요. 인조 가죽 시트입니다. 깡통은. 이 차는 인조 가죽 시트고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게 인조 가죽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질이 나쁘지 않아요. 그냥 보는 순간 이거 좀 싸구려 차구나, 깡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랜저 깡통 인조 가죽은 괜찮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실내 디테일들, 이렇게 무드등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는 차들을 보면 확실히 좀 멋있긴 하던데, 솔직하게 뭐 없는 차를 타면 그냥 없구나 하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건 없어서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저는 타면서 그랬고. 근데 이제 있는 차를 타면 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할 것 같네요. 그 외에 뭐 문짝 도어 트림이나 뭐 센터 페시아 이런 데에 소소한 디테일은 차주로서 자세하게 보면 약간 깡통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별 생각 없이 타고 다니면 이 차는 깡통이어서 되게 조악하고 별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비싸지 않은 재료들로 그냥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 이 깡통 디스플레이거든요. 깡통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연결된 디스플레이처럼 큰 것처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최근 차를 안 타본 사람은 이 차를 타서 계기판만 봐도 이 차는 되게 신형의 차구나, 이 차 옵션 많이 들어간 차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처럼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이고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 디지털 계기판이 뭐 속도계랑 RPM이 있는데 좀 그래픽이 좀 예쁘진 않은 것 같고요. 햇빛에 비춰서 반사돼서 안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HUD가 없네요. 저는 사실 HUD가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뭐 HUD가 없는 줄도 모르고 탔고, 없어서 불편한 거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갈 때, 이거 반자율주행인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은 시내를 다닐 때 거의 안 했고요. 처음에만 신기해서 몇 번 해봤고, 고속도로에서도 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반자율 주행 이제 2인가 그쪽으로 가면 조금 더, 그러니까 차가 앞에 끼면 또 제동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차가 완전히 빠져야만 속도를 내는데, 해보신 분은 알 텐데 약간 쓸데없이 제동을 건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을 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깝깝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끄고 내가 편하게 주행하는 게 좋고, 실제로 우리가 주행이라는 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고 차가 빠졌을 때 가속을 하고, 이렇게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뒷상황을 예측하고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동을 걸어야 될 것 같지만 약간 안 걸어도 되는 상황도 있고, 가속 페달을 당장은 아니지만 쭉 밟고 가도 되는 상황도 있어요. 어차피 뭔가 예정된 상황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니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저는 편하다고 느끼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에서 제가 확실히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깡통에도 그 스티어링 휠에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게 없어요. 이 차는 우리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다라는 거를 토크 센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계속 잡으라고 경고가 뜨는데, 내가 잡았다는 거를 이 차가 인지하는 방법은 일부러 내가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좀 틀어줘야 돼요. 스티어링 휠은 당연히 잡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살짝 이렇게 좀 건드려줘야 되는데, 타보신 분은 알 텐데 그게 조금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 되는 거지만, 이런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쓴다는 거는 뭐 아무래도 조금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핸들을 틀어줘야 된다는 게 오히려 귀찮고, 손을 얹고만 있어도 되는 차들이 있잖아요. 센서가 있는 차들은. 그거는 조금 제가 약간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을 키면 차로 중앙을 잘 물고 가고요. 가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코너가 너무 클 때는 얘가 일부러 안 타고 그냥 놓쳐버리는 것 같고, 코너가 너무 클 때 얘가 갑자기 꺾어버리는 거는 센서 입장에서 약간 위양성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책임의 상황은 만들지 않고 네 책임인 상황은 만들겠다는 세팅으로 보입니다. 덜 꺾어서 갖다 쳐박으면 그거는 이제 차주가 스티어링 휠을 안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서라는 건 결국 얼마나 센시티비티를 높이냐, 위 양성과 위 음성과의 싸움인데 그렇게밖에 세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차로 중앙 유지는 잘 하긴 하는데 급 코너를 만나면 못한다. 뭐 당연히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니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고요. 나쁘진 않았는데 저는 잘 안 썼습니다. 자꾸 좋다가 들어가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건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비슷한 기능인 줄 알았더니 막상 운행해보면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이거는 마치 ESP 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ESP라는 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는 계속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속도 센서, 차량 휠 스피드 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회전 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운전자가 고려하는 방향으로 차가 가지 않고 날아갈 때 그런 상황에만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ESP를 켜고 다닌다고 하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당연히 켜져 있고 테스트 드라이빙을 할 때 일부러 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뭔가 이 기능을 켰다라기보다는 이 기능을 강제로 끈다라는 느낌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켜져 있는 거고요. 60km 이하에선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 시내 주행에선 거의 경험을 못 하고, 보통 자동차 전용도로 정도 올라타서 60km 이상 주행을 할 때 차선이 나갈 것 같을 때는 작동 안 하고, 충분히 나가는 게 거의 확정됐을 때 약간 소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약간 안으로 넣어주는 거. 최악의 사고를 방지하겠다, 약간 그런 목적, ESP 같은 느낌이고, 그 정도 기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졸음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인 개입은 좀 짜증나고, 그 정도의 소극적인 개입은 뭐 오케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차 라이트가 밑에 달려 있거든요. 밑에 달려 있어서 좀 되게 좀 조사각이 안 좋거나 나쁘지 않을까 했는데, 라이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밝고 앞에를 환하게 비춰주고, 하이빔을 켜보면 앞에도 환하게 잘 보입니다. 하이빔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조등의 기능은 아주 훌륭하다. 연비는 그냥 2.5 가솔린의 연비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16에서 17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정속 주행하면, 시내 주행 막히는데 하면 뭐 5km대까지 떨어지는데, 그게 특별히 나쁜 건 아니고 뭐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가솔린 차량 연비였습니다. 그러니까 520D 같은 건 연식이 오래돼도 연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공짜로 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그냥 계속 기름값 쓰면서 타는 느낌이 좀 있고요. 후측방 센서에 대해서, 깜빡이를 켰을 때 옆에 차가 있으면 센서에서 경고를 주는데 알고 있는데 이런 경고가 계속 들어오면 그 좀 짜증이 나요. 약간 그렇긴 한데 그냥 더블 체크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타게 되긴 했고요. 이 차를 타다가 제 F바디 520D 아예 없는 차를 타니까 야, 이건 진짜 실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고 내가 갖다 박으면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측방에 대한 센서 기능은 상당히 좀 센시티비티가 높아서 잘 막아주는데, 그게 없는 차를 타면 확실히 좀 이건 정말 와일드 라이프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고, 저는 사실 뭐 후측방이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룸미러랑 사이드미러를 상시 계속 보면서 운전을 하면 돌아가는 주변의 360도 상황을 다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전체 인구 집단을 바탕으로는 후측방 센서가 있는 게 사고율을 줄여주긴 하겠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전방 추돌 방지 기능은 작동을 2번 했어요. 완전 작동은 아니고 경고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때려 박을 것 같으면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경고가 들어오고, 진짜 박을 것 같으면 이제 강제 제동이 들어올 텐데, 강제 제동은 경험을 못했고요.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뭔가 알람이 들어오는 거를 2번 경험했는데 2번 다 그럴듯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그렇게 때려박는 빈도가 높은 게 아니니까 때려박을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약간 집중도가 좀 떨어졌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뭔가 앞에 차는 서 있는데 이 차가 정말 아무런 제동 없이 그냥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런 경고가 들어오고 의미가 있다고 느꼈고요. 이런 차를 타다가 제 F바디 520D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아예 없는 차를 오래간만에 타보니까, 어제 타보니까 이런 차는 진짜 그냥
그냥 얼마든지 때려박을 수 있는 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참 중요한 기능이다. 제가 그건 원래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운전하기 좀 어려워요. 운전하기 어려운데 일단 본네트가 좀 높은 것 같고 유리가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실제로 앞에 유리가 좀 면적이 좁은 것 같고 본네트가 높은데 끝에까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느꼈고요. 뒤가 생각보다 길어요. 제가 뭐 자로 재본 건 아니지만 제 F바디보다 이게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탈 때는 제가 그래도 뭐 운전이나 주차, 뭐 트레일러도 면허가 있고 버스 면허도 있고 대형 면허 있고 뭐 하니까 레커 면허도 있고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센스가 상당히 있는 편임에도 이 차는 편하진 않았습니다. 주차하는 게. 나는 필요 없고 나는 뭐 가치를 두진 않는데 어라운드 뷰 같은 거가 이런 차는 운전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조기 시스템은 약간 수동 공조기처럼 돼 있어요. 옵션이 상위로 가면 이렇게 그 터치되는 느낌이고 이 공조기 자체가 훨씬 좋았고 에어컨은 제 F바디 520D는 완전 냉동실처럼 차가운데 이거는 그 정도로 차갑진 않은 느낌? 에어컨은 조금 못하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썬루프는 없었는데 뭐 썬루프는 전 원래 열지 않아서 없는 줄도 모르고 탔고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없었네요. 그 다음에 이 휠이 아마 17인치일 텐데 맞나? 225에 55에 18인치입니다. 휠이 18인치인데 편평비가 55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휠이 좀 약간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보통 요즘에 자동차들 출력이 워낙 좋아지고 편평비도 작아지고 휠 인치업도 되는 게 순정이 그런 트렌드다 보니까 요즘 뭐 산타페 22인치인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28인치 정도가 오히려 요즘 트렌드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는 느낌? 이런 깡통 트림의 그랜저를 살 때 18인치 휠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모델을 생각하면 당연히 인치업이 좋긴 한데 생각보다 타고 다니면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속도로를 고속주행할 때 이렇게 편평비가 높은 차들은 조금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별로 느끼진 못했습니다. 차가 워낙 단단해서 그런지 제가 좀 고속으로 좀 밟아도 봤는데 뭔가 휠 타이어 세팅이 되게 막 안 좋다라고 막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느낄 때 이게 뭐 편평비가 작고 뭐 18인치라서 뭐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생각보다 오히려 단단해서 문제고요. 돌아서 내려가는 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약간 타이어를 좀 먹었거든요. 다행히 휠은 손상이 안 갔어요. 편평비가 높은 차들은 이런 게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편평비가 너무 낮으면 되게 스포츠 성향은 좋지만 휠을 자꾸 긁잖아요. 뭐 승차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좀 단점도 있는데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18인치의 편평비 55가 실제로 타고 다닐 때는 나쁘진 않았고 밖에서 볼 때 뽀대는 좀 못하지만 그리고 이 차 휠이 그렇게 밉상은 아니에요. 다행히 볼 때 그냥 괜찮았습니다. 이 배기량이 2.5인데 출력이 막 엄청 높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18인치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20인치 간다? 19인치 간다? 출력에 비해서는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런 디자인이다 했지 이랬는데 보다 보니까 괜찮고 이 차의 크기는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 뒤가 되게 길고 뒷자리에 앉으면 뒷자리는 엄청 크고 트렁크는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지 싶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인 오너 드라이브를 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큰 차를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이보다 큰 차를 사면 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뭐 결함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오너로서 주행한 건 아니라서 뭐 일부러 그 결함 내역을 테스트해보고 이러지는 않았고 그랬는데 뭐 타면서 문제는 없었고 그냥 이 가격에 신차를 산다면 그랜저 말고 대안이 있을까? 3,700, 3,800에서 소나타 프로보다는 저는 그랜저 깡통 라인을 살 것 같고 그 정도 돈으로 신차를 산다면 그랜저를 살 것 같긴 하고 그 돈으로 꼭 신차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냥 중고 BMW 갈 것 같고 저는 이 차를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장기 렌트면 또 어떤지 모르는데 이게 단기 렌트다 보니까 내 차는 아니잖아요. 결국에 렌트카잖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못나고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학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녀도 옆집 애가 뭐 전교 1등이고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잘났고 막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뭐 남의 집 자식인 거고 우리 집 자식인 거고 이게 다르잖아요. 결국에 얘가 뭐 팔방 미인이고 출중하긴 한데 난 또 이제 내 자식은 F바디 520D 중고 2대가 내 자식이니까 그냥 이게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뭐 내 물건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이게 결국 렌트카니까. 그리고
그 윈도우가 되게 예뻐요. 이게 림리스라서. 그래서 그거는 좀 되게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조금 특이하죠. 일단은 이 정도면 기본적인 것들은 정리가 된 것 같고, 오토 홀드 이런 거 쓰시나요? 저는 아예 안 쓰거든요. 제 지인이 그거 어떻게 안 쓸 수 있냐 그러시던데, 저는 오토 홀드를 안 쓰는데 그거를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는 게 저는 좀 믿을 수가 없는 일이고, 조금씩 앞으로 붙일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속을 할 때는 뭔가 좀 붙었던 게 떨어지는 그 이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차들은 괜찮나 했는데 역시 이질감이 있긴 있더만, 그래서 역시 오토 홀드는 또 좀 써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쓰게 됐고요. 할 말이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넥센 타이어인데, 이게 넥센 엠페라 슈프림 S라는 타이어인데, 타이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타이어가 되게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도로에서 드라이한 온로드 주행을 할 때는 어차피 그립이 다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성능 차이를 좀 느끼긴 어려운 것 같고요. 차가 워낙 조용한데 타이어도 조용한 것 같긴 했고, 주관적으로 소음이 되게 주관적이에요. 이게 물이 묻은 상태로 비 오는 날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면 제가 항상 다니는 길에서 항상 미끌리는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살짝 미끌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의 안 미끌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넥센 엔페라 슈프림 S라는 이 타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타이어를 바꾸면 그냥 정말 이런 걸로 바꿔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제 넥센이라는 브랜드의 좀 아쉬움? 근데 타이어는 되게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2.5가 나쁘진 않다고 했는데 3.0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국산차의 가장 큰 장점은 6기통 3.0이 수입차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값이 어떻게 보면 싸지 않다고 뭐 욕도 먹지만, 사실 3.0이 들어가 버리면 수입차에서 3.0은 거의 다 이제 1억 정도 하니까 거의 5천도 안 되는 가격에 3.0이다 이러면 반값 뭐 이렇게 되잖아요. 배기량이라는 걸 중요한 가치로 둔다면. 사실 그랜저는 3.0을 뽑는 것도 가치는 좀 있어 보입니다. 사륜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